예, 편안히 쉬셨습니까? 서울은 학교다. 서울중구청과 선농문화포럼이 주관하는 동네 배움터, 더 큰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를 말한다. 8주차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독일의 통일 이후의 길을 묻겠다는 제목입니다. 며칠 전 10월 3일은 독일 통일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기서 독일 총리 메르클은 그 자유를 막는 장벽이 뚫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나 격차를 해소하는 데는 50년이 더 걸릴지 모른다. 독일 통일은 진행형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동서독 30년간 이렇게 통일을 하는데, 통일을 위해서 서독 시민들은 2,730조 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재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동독 출신들은 아직도 2등 시민이라고 하는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원천적인 건 뭐냐면은, 서독 사람들은 아파트를 29평에 사는데 동독 사람들은 5평이 적은 24평에 산다. 500대 기업 본사가 서독 쪽에 464곳이 있고 동독 쪽에는 7%에 불과한 36곳밖에 없다. 동독은 실업률이 6.5%인데 서독은 4.7%다. 동독의 인구가 1,700만 명 중에서 약 340만 명이 독일의 서독으로 탈주를 했다. 독일의 통일에 대해서 동독 사람들은 성공적이라는 데 대해서 38%밖에 찬성을 안 한다. 이것이 아직도 독일의 진행형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독일 통일은 어떤 것이냐? 독일 통일은 대박인가 쪽박인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독일 통일은 20년은 쪽박, 그 20년 이후 10년은 대박의 징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970년에서 1990년까지 20년 동안 통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서 2010년까지 쪽박을 찼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010년이 지난 통일이 된 20년 후에 조금씩 대박의 징후가 나타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독일은 경상수지 흑자면에서 제1위의 나라 독일이 되어 있습니다. 작 291억 달러 정도의 흑자를 시현하고 있는 대박 국가가 됐습니다만은, 20년 동안에는 유럽의 병자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진실에 대해서 한번 잠깐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베를린 장벽은 어느 날 계획된 장벽의 붕괴가 아니고 완전히 비계획적이었습니다. 1989년 11월 9일 날 동독의 정치국원이었던 사보프스키가 어떤 발표를 했냐면, 외국 여행 규제를 완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독 사람들은 서독을 포함한 모든 지역을 여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때 한 기자, 이탈리아 기자가 물었어요.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그러자 이 정치국원은 just now, 지금 당장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의 실수가 TV를 통해서 완전히 중계가 됐고, 이것을 오해한 동서독 시민들은 당장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11시, 그 당시가 한 30분 정도 됐는데, 그때 베를린 시민들이 장벽을 넘어가겠다고 했을 때
경계병들도 그때 이제 경계병들도 외국 여행이 자유화됐다는 방송과 믿고 국경을 개방하는데 동의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1989년이고요.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정식으로 독일과 통일이 통합되는 건 그 1년 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독일의 통일 일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독일과 서독이 분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70년, 25년 후에 1차 동서독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래가지고 7차례의 공식 정상회담과 6차례의 비공식 정상회담을 거쳐서 1990년 10월 3일에 독일이 통일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 과정을 보면은요, 독일 통일을 둘러싸가지고 그 인접국들은 전부 반대를 합니다. 특히 가장 반대 앞장섰던 분이 영국 총리 대처라고 하는 총리가 있으셨죠. 여자분. 우리는 독일 통일을 원치 않는다. 소련이 막아달라.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통독을 막기 위해서라면 프랑스, 러시아 군사동맹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미테랑 이탈리라고는 미테랑 보좌관은 독일 통일되면 나는 화성에 가서 살겠다. 그러나 소련의 그 당시에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고르바초프는 서독 없이는 동독을 살릴 방법이 없다. 그리고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상은 차라리 우리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독일의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이나 독일은 통일을 절대 반대하고,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가 소련이 도와줘가지고 독일 통일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독일의 통일에 협조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독과 서독의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이 끝난 후에 동독과 서독이 기본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조약을 체결한 다음에 서독인들이 1년에 동독에 600만 명 정도가 방문하게 됩니다. 서독 차량의 동국 방문은 약 84만 대. 그리고 기본조약 체결 후에 서독의 동도의 인프라 투자에 고속도로에 141조 원, 수로에 2조 5,500억, 그 다음에 철도에 1조 원의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독일의 통일 비용이 1990년에서 2003년까지 1720조 원이 소요되게 됩니다. 통일 후에 20년간 통일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보면은 약 3,370조 원이다.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뭐 2,000조다 얼마다 하고 그 이제 그 계산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은 통일을 대비해서 1991년에서 1997년까지는 소득세 법인세의 7.5%를 거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98년에서 2019년까지는 5.5%의 소득세를 걷어서 통일 연대세를 이렇게 걷었는데, 서독 그 주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았고, 독일에서는 정당하다는 쪽이 더 많은 비율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에 의해서 2010년쯤 되니까 국가 부채가 급증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재밌는 비용을 이렇게 보면은 소련군이 40만 정도 됐는데 그 철수하는 비용으로 8조 6,400원을
400억 원을 지불했고요. 그 다음에 동독군을 갖다가 해체해가지고 직업훈련 및 취업 비용이 엄청나게 지불되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독일 통일 이후의 변화를 보면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통일 비용의 주름살이 뻗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독일 경제의 실업률이 통일 전만 해도 약 한 10% 미만, 한 8% 이렇게 되던 것이 10% 이상으로 증대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것은 처음에 예상한 것에 비해서 동독 분들의 실업수당이라든지 극빈자 지원금이라든지 실업자 지원금이 터무니없이 올라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처음에 정책의 부재에서 오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통독 전에 독일과 서독과 동독의 마르크 가치가 동독 마르크 4.4 마르크가 서독 마르크 1 마르크에 해당됐다. 그러니까 동독의 그 돈의 가치는 서독 돈의 가치의 한 2~3%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거를 통일을 한 다음에 동독 사람들의 모티베이션을 위해 가지고 1 동독 마르크하고 1 서독 마르크를 맞교환을 시켜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독에 있던 기업들의 인건비가 쉽게 설명하면 4.4배가 올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동독 기업들이 무차별 도산을 하면서 실업수당이라든지 극빈자 지원금 이런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데 기인한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통일은 바로 쪽박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통일의 정책 오류가 경제 파탄을 불렀다, 이렇게 하면서 통일 비용이 성장 잠재력을 갖다가 발목을 잡았다. 그러면서 프랑스에 비해서 독일 기업들이 부도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독 기업들이 다 서독의 그 자본가들한테 어떤 건 기업 하나가 1마르크에 넘어가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하니까 엄청난 도산을 부른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의 성장 엔진이 멈춰져 버렸고, 그래서 독일을 그때는 유럽의 병자다, 실업률은 11% 이상 올라가고 그다음에 성장률은 멈춰버린 성장 엔진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통일에서도 많이 유의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그 포퓰리즘이 어떻게 보면 통일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례를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면서 전혀 예상 못했던 일 중에 하나가 노령화가 가속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남북한이 통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북한은 젊은 사람들이 많고 남한은 노령화되었기 때문에 남북이 통일되면은 전체적으로는 좀 젊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독일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통일돼 가지고 25년이 딱 이제 되어 가면서 늦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 노령화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이 통일이 되면서 왜 노령화가 가속이 됐느냐? 독일인들 중에서 300만 내지 400만이 서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독일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동독 분들이 서독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상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독일의 출생률이 통일 전만 해도 동독이 훨씬 높았었는데 동독 사람들의 출생률이 거의 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왜? 동독 사람들의 생활이 불안해지니까 애를 안 낳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옛날에는
독일 사람들이 훨씬 노령화율이 낮았던 것이 통일이 되면서 동독이 서독보다 훨씬 노령화가 올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독일도 통일 전에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독일의 노령화를 통일이 독일의 노령화를 가속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는데 불안한 동독 사람들이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통일 2010년이 지나면서 통독의 대박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0년, 2008년이 이제 그 세계 금융위기인데 그때 이제 마이너스 5.7%를 기록한 이후에 2009년서부터 적어도 경제 성장률이 2%에서 한 4% 이르는 경제 성장률을 꾸준하게 이루게 되면서 독일의 GDP가 세계 4위국으로 발돋움하는 큰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통일 30년에서 보면은 20년은 쪽박의 시절, 그 뒤에 10년은 대박의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눈부신 경제 성장률이 이루게 된 것입니다. 동독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통독이 될 때가 1991년인데 동독의 그 1인당 국민소득이 7,278달러였고 소득이 2,204달러로 3배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득은 이게 지금은 2014년에 보면은 37,331달러로 올라갔고 동독은 26,649달러로 72.4%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처음에 동독과 소독을 이렇게 합칠 때 소독의 GDP 수준이 동독의 약 7배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소득이 합치고 난 다음에 동독 지역의 실업률은 약 18.7%까지 급격히 올라가는 현상을 보였습니다만 지금은 동독도 6.5% 정도, 소독도 4.8%로 수렴해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동독 분들이 이렇게 경제 성장이 그냥 동독을 그대로 놔뒀으면은 완전히 그 유럽의 불량화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었던 것을 서독과 이렇게 통일을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불평은 훨씬 많습니다. 통일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 분이 38%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상대적 빈곤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 통일 전에는 동독 분들은 동독에서는 인류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통일을 하고 났더니 동독 분들은 이류 시민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그 2등 국가 국민이라는 생각으로 엄청난 그 허탈감에 빠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은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것도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 남북 통일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알아야 되는 시사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독일 통일 30주년 여론조사를 해보면 민주주의가 최선의 정부 형태라는 데 대해서 서독은 72%가 그렇다라고 하는 반면에 동독은 31%밖에 동의를 안 합니다. 시장경제보다 나은 경제제도가 있다라는 데 대해서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게 동독에서 14% 정도. 동독인은 2등 시민이다라고 하는데 맞는다라고 하는 걸 동독 분들은 57%. 동독 통일은 성공했다라는데 맞는다라는 게 38%밖에 동독인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동독인들의 정체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을 또 살펴보면은요, 라이프니츠 대학의 조사에 의하면은 동독 지도층의 동독 출신이 20%밖에 되지 않고요, 전 독일 지도층은 동독 출신이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독일 통일의 문제점으로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고, 메르켈은 적어도 20년 이상은 더 지나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라는 비관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독일 통일이 한국 통일 문제의 마중물이다 하는 말씀은 역대 한국 대통령들이 독일 선언에서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에 베를린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을 열었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드레스덴에서 대북 인도 지원 협정에 대해서 선언을 했고, 그때 그 유명한 말이 통일은 대박이다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 드레스덴이라는 데가 참 유명한 데인데요. 통도구의 가장 성공한 지역 하면은 드레스덴을 듭니다. 드레스덴이라는 것은 이유도 없이 2차 세계대전에 영국으로부터 무차별 폭격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폐허가 된 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독우에 드레스덴 부흥계획이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에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언스 폴리시라든지 바이오 폴리시, 그 다음에 미나 폴리시,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독일에서 가장 모범적인 통일의 그 모델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통일 당시만 해도 드레스덴의 실업률이 20%였던 것이 2013년에 보면 8%로 줄었고요. 1인당 GDP가 드레스덴이 28,816 유로로 독일 평균의 거의 90% 수준까지 육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통일 후에 인구가 50만으로 이렇게 줄었던 인구가 지금은 3만 명이 늘어가지고 53만 6,308명으로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가장 통도구 성공 지역으로서 드레스덴을 드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드레스덴은 참 재밌게도 한국과의 인연이 있습니다. 드레스덴에 가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시민공원의 한국광장이라고 해가지고 되어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드레스덴 시와 관련돼서 재밌는 거는 그 시장분이 한국 사위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인이 그 메조 소프라노 성악가 출신인 수연 힐버트라는 분이신데 한국 분이십니다. 이 시장 선거에 나왔을 때 힐버트는 한국 부인을 내세워서 다문화를 수용하는 본인의 그 정견을 선보였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독일 통일 20주년 기념식에서도 한국의 통일을 기원하는 식이 있었다는 말씀을 부언할 수 있습니다. 3차 북미회담의 장소로 제가 드레스덴을 추천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그 회담은 싱가포르에서 열렸죠. 싱가포르가 경제 성장을 참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북한하고의 공통점이 있다면은 3대를 거쳐서 충성하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회담은 하노이에서 열렸는데 북한에게 베트남의 경제 모델을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 아마 트럼프의 생각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3차 북미 회담에 왜 드레스덴을 추천하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스위스에서 유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김여정 그 동생도 거기서 같이 유학을 했다고 해서 그 스위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김정은 위원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레스덴은 바로 스위스의 곁에 있는
독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친근감이 있고, 그리고 통일이 되면은 저렇게 드레스덴과 같이 뭐 북한의 뭐 개성이라든지 이런 데가 발전될 수 있다라는 하나의 사례를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드레스덴을 추천을 합니다. 통일 한국의 미래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 3명 중에 하나라고 하는 짐 로저스는 북한에 자기의 전 재산을 이렇게 투자하고 싶다. 금강산은 훌륭한 관광자원이다. 곧 히트를 할 거다. 그 다음에 남한과 북한에 아주 엄청난 기회가 있다고 하면서 통일 예찬론자의 대표적인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남북 통일이 되면 인구는 7,350만 명으로 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목표하는 2050년이 되면은 통일 한국의 1인당 GDP는 86,000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골드만삭스가 예언을 합니다. 국방비 절감이 2,000조. 남북한이 통일되면 지금같이 국방비를 많이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한 2,000조 정도가 될 거다. 그 다음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질 거다. 우리가 지금 주식 같은 게 디스카운트 되는 거는 남북의 대치 상황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 그 다음에 북한의 자원이 6,000조 원 정도가 된다. 이것은 남한이 1년에 15.5조 원 정도의 외국의 자원을 수입하는 것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관광객이 지금은 1,200만이지만 3,600만 명 정도가 몰 수 있다라는 한국의 미래상을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앞서 있는 게 골드만삭스가 주장하는 무지개의 꿈입니다. 43년 후에는 한국이 세계 제2위의 1인당 국민소득 국가가 될 것이다. 미국이 2050년에 9만 달러가 된다고, 9만 1,683달러지만 한국은 9만 294달러가 돼서 미국을 바짝 뒤쫓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통일 한국은 2050년에 일본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를 추월할 수 있다라고 골드만삭스는 극찬하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한반도, 그럼에 불구하고 이제 한반도도 물론 통일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이다. 통일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2050년까지 약 3,621조, 독일이 지불한 통일 비용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그런데 베네핏, 혜택은 6,794조가 돼서 2배 정도의 혜택을 얻을 것이다.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도 거의 비슷하게 약 3,111조가 들어간다면 좀 베네핏은 좀 작아서 4,909조가 된다. 그래서 통일 비용이 겁이 나지만 혜택은 2배가 되기 때문에 통일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남북 교류를 하고 우리가 독일에서 본 바와 같이 지금 교류를 인적 물적 교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국제적 상황에 의해서 어렵지 않습니까? 미국의 이제 제재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제안하는 부분은 무제치시다. 이게 우리가 물질적으로 북한을 도와주지 않으면은 세계적으로도 제재를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제치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두에 계신 분이 누구냐면은 옛날에 경북대학에 계시던 김승권 교수십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해가지고 타대학에 이제 계신데 이분이 슈퍼 옥수수로 해가지고 북한에서 김승권 옥수탑을 세운다. 보통 옥수수는 3톤 정도 나오는데 이분이 만든 게 한 10톤 정도 나온다 그래요. 제가 북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이 김승권 교수가 한 60번 정도 북한에 방문했고 370일 동안 이렇게 하면서 슈퍼 옥수수를 보급해가지고
북한 사람들도, 북한의 이제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감사해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북한 기술자에 대한 기술자를 전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북한이 경제 개발을 하려면은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기술이잖아요. 이거를 경험한 회사가 어디냐면은 엘칸토입니다. 엘칸토가 그 정주건 옛날에 그 난 이야기인데 1994년부터 대북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처음에 팩시밀리로 기술 지도를 하니까 품질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1997년에 중국에서 북한 기술자를 이렇게 기술 전수를 했는데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는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강의에 재능 기부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한국경제신문 2002년 8월 26일자에 보면은 한양대학에 있는 그 두 교수가 김일성 종합대학과 김책공과대학생 120명에게 평양에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우리 그 한양대학의 그 김현준 이사장님께서 함경북도 명천 출신이세요. 그래가지고 북한에다가 한양대학과 같은 대학을 만들어주겠다라는 그 결심을 하시고 그 전초전으로 요 두 분이 먼저 가서 이렇게 그 교육을 담당했는데 굉장히 그 배움의 열기가 높았다라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총련에 이제 조선신보라는 신문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번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은 단순 임가공 경협보다는 기술 인재 양성을 원한다. 이게 북한에다가 과학기술대를 만들어준다든지 해가지고 인재 양성을 해달라고 한다는 것을 여러 번 한국에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것 중에 대표적인 거는 이공계 도서를 갖다가 1200권을 북측에 기증한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물고기 한 마리를 주면 하루를 살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외우면 일생을 산다 해가지고 제가 1200권의 그 도서를 한국에 있는 그 이공계 교수들한테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도서를 1200권을 북한에다가 해가지고 이 지금 사진은 그 조선 컴퓨터 센터에 이 책이 전시된 거를 제가 사진을 찍어 온 것입니다. 어쨌든 북한은 이런 그 정보나 기술에 엄청나게 굶주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북한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북한에 가보면은 주체 사상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주체 사상탑에 보면은 공산기가 있습니다. 이게 곳곳에 이제 공산기가 있는데 이 공산기가 다른 나라 공산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공산기에는 기본적으로 망치하고 낫이 있습니다. 망치는 노동자를 의미하고 낫은 농민을 의미해서 공산혁명이라는 것은 노동자 농민혁명이다 그러는데 북한은 아니에요. 여기에 낫하고 망치 외에 붓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붓은 뭐를 의미하냐면 인텔리겐차, 지식인 혁명을 의미한다 그래요. 제가 북한에 갔을 때 저를 엄청나게 대접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북한은 지식인을 이제 다른 나라 중국이나 소련 같은 경우는 지식인을 배제한 공산혁명이다 그러는데 북한은 지식인과 농민과 노동자가 같이 하는 삼위일체 혁명이다 이런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인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해서 북한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인민대학습당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세종로 1번지에 인민대학습당이 있고 이것을 북한 사람들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인민대학습당의 목표가 뭐냐면은 북한의 모든 국민을 학사 수준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서울은 학교다라고 하는 그 박원순
고 박원순 시장의 그 생각이 아마도 북한의 인민대학습당에서 모티브를 얻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약속을 하기를 이공계 대학원의 석박사 논문을 기증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대학에 가면은 이공계 석박사 논문이 그냥 주체를 못 해가지고 은퇴하는 교수님들은 이게 다 쓰레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에는 이런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공계 이 석박사 논문을 갖다가 북한에다 기증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김책대학에 이제 제가 가봤고, 이 김책대학에 갔을 때 가장 그분들이 아쉬워하는 것은 이 기술 정보,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없다. 이게 이제 이것을 굉장히 아쉬워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앞장서서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남북한이 통일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남북한의 표준을 통일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남한에서는 KS라고 하는데 북한에는 KPS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남한의 TV를 북한에 주면 못 쓰죠. 남한은 NTS 방식인데 북한은 PAL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래서 제가 만든 게 북한 표준 연구소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그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청와대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 제가 북한에 갖다 줄 좋은 선물을 사드리겠으니 북한에서도 좀 얻어다 달라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남한의 KS를 갖다가 그 디스켓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그게 한 1,000만 원 하는데 제가 그거를 사드릴 테니까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에다 갖다 드리고 북한의 KPS를 한지를 얻어 가지고 우리가 그 산업 표준을 서로 교환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 교류를 하겠다는 가장 깊은 뜻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청와대에서도 그때는 참 좋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필요 없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정상회담이 실질적으로 하는 걸 보니까 풍산계하고 진도계를 이렇게 교환하는 것을 보면서 정상회담을 개판으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남북회담 성과 중에 최고의 성과는 뭐냐? 이거 재밌는 거죠. 그 남북한이 만나면은 뭐를 했느냐? 시간이 조금씩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 시간하고 남한 시간에 얼마가 차이가 났냐면은 30분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할 때 9시에 만납시다 그러면은 그게 북한 시간으로 9시냐 남한 시간으로 9시냐고 서로 물어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 재밌는 게 그거를 갖다가 그 얘기를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국무위원장이 딱 듣고는 그거 우리가 바꾸지요. 그래가지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표준 시간을 갖다가 남한한테 이렇게 맞춰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남북한이 9시에 만나기로 하면 그냥 9시에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북한 시간으로 9시간입니까? 남한 시간으로 9시간이니까 이제 물어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시간 둘이 맞춥시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산업표준이라는 거고 산업표준의 표준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건 돈 하나도 들이지 않고 그 남북한의 통일 비용을 몇 천조를 줄일 수 있는 비결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성공단 최근에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해 버렸습니다. 그 우리가 아는 그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이 주도해서 했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김여정 그 분은 연세가 1988년생이니까 32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맞아 북한에서
이렇게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미친 사람들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90%는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은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10% 정도는 여유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미친 사람만이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거는 개성공단에 가보면 압니다. 개성공단이라는 것은 개성시가 있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그 비무장지대가 있고 그 사이에 개성공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이 들어오기 착공 이전에 당연히 거기 북한군이 주둔을 했습니다. 거기 2개 사단인데 6사단하고 64사단이 있었고 62 포병여단이 있었습니다. 그 포병여단에는 170mm, 240mm 자주포와 방사포로 무장이 돼 있어서 여기서 지금 개성공단에서 방사포를 발사를 하면은 서울의 불광동까지는 이게 날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업의 힘으로 김정일 위원장이 밀어붙여 가지고 이 개성공단에 있던 북한군이 10km 후방으로 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정거리가 맞으면은 54km 또는 60km인 그 방사포와 자주포의 사정거리 내에서 서울이 벗어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군부들은 반대를 했겠죠. 개성공단 만드는 것을 반대를 했고 이 개성공단이 1차, 2차, 3차까지 된다고 하면은 이 군 부대를 40km 후방으로 이전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군부들이 엄청난 반대를 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개성공단이 이루어진 이유를 보면은 북한의 군부들이 굉장히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100만 평이 조성이 됐는데 개성공단에 거기에 입주한 업체가 124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반이 넘는 약 60%에 달하는 업체가 봉제공장입니다. 섬유업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개성공단을 만들 때만 해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반도체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하는 전자의 그 첨단 산업이 개성공단에 유치돼 가지고 북한 경제를 업그레이드 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기전자 업체는 13개 회사밖에 안 되고 전부 봉제공장, 고무신 공장들이 들어서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북한의 군부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너희들 우리 보고 30km, 40km 후방으로 빼라고 해놓고 그래 유치했다는 공장이 전부 그 방직 공장이나 유치하려고 그런 짓을 했느냐. 이런 이제 혼란을 추진하는 사람들한테 하고 있다. 이렇게 측면에서 보셔야 됩니다. 개성공단과 군부의 그 대립 관계를 보면은 북한에서 걸핏하면 개성공단을 볼모로 잡거든요. 이거는 군부의 그 불만이 한 번씩 폭발하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 같아도 가장 겁내는 집단이 군부입니다. 38세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김여정 동생도 여동생도 33살이거든요. 이들이 북한의 군부를 완전히 장악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군부들의 불만을 잠재워야 되는 어떤 특단의 조처가 있지 않으면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북한의 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로 나타난 게 아닌가라는 좀 동정적인 생각도 하면서 그 김정은의 그 애로사항을 조금 이해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이제 다 미친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10% 정도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방죽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꼭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숨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못하면은 애들이 스케이트를 타다가 이 숨구멍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 일도 벌어지는 일이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 숨구멍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뭐냐? 이 숨구멍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안에 있는 연못에 있는 물고기들은 몰살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숨구멍이라는 게 말 그대로 그 물에다가 산소를 공급하는 숨구멍이거든요. 그래서 이 죽음의 살음팔 썰매놀이를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숨구멍을 막아버려야 되겠지만, 숨구멍이 없으면은 물고기가 몰살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우리 옛날부터 우리나라에는 소도라는 게 있어서 여기에는 살인범이 들어가도 쫓지를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은 큰 연못에 있는 숨구멍이다. 그래서 북한에게 몰살을 하는 일을 방지하는 숨구멍이라는 측면에서 약간의 불편함이 있고 약간의 불만이 있더라도 개성공단은 유지되어야 된다라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은 그 개성공단의 설비 물자에 반출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 전략 물자 그 수출 금지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그걸 코콤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전략 그 물자 수출 반품이라고 했는데 유엔에서 대북 결의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486 컴퓨터도 북에는 반출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금속기계 가공 공장 기계도 안 돼요. CNC나 NC 같은 것도 안 됩니다. 전자광학정비 레이저도 안 됩니다. 실험 검사 설비도 안 됩니다. 첨단 산업 설비 안 됩니다. 미국의 기술이나 부품을 사용한 것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잘못하면 재래식 무기를 만들고 핵무기를 만들고 생물무기를 만들고 화학무기를 만들고 미사일 만들기 때문에 이 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북의 전략물자 수출을 이렇게 금지하는 것은 일면 타당성이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개성공단에다가 이렇게 공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계 공장들이 왜 갈 수가 없느냐? 컴퓨터도 쓸 수 없죠. 그 다음에 NC나 CNC도 쓸 수 없죠. 자동화 설비를 하나도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옛날 그 수공업 시대로 돌아가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데 저도 이제 그 개성공단에 갈 때 그 노트북을 가지고 가는데 북한 사람들이 그 노트북을 엄청나게 욕심을 냅니다. 그리고 윈도우라든지 하는 그 OS 같은 것도 북한에는 없어요. 그래서 일본 말로 되어 있는 OS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략물자 수출에 이제 문제점이 있다는 게 뭐냐면 전략물자 반출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못됐다라는 게 테니스 라켓도 북한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테니스 라켓의 그 줄이 카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카본을 말하자면 풀러서 그거를 북한의 로켓 만드는 데다가 쓸 수 있다. 이래가지고 테니스 라켓도 수출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샴푸도 안 됩니다. 그 샴푸 성분 중에 화학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성분이 있다. 그 다음에 인스턴트 커피도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중으로 쓰일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자동차다. 그러면 민간이 탈 수도 있고 군용으로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트럭도 북한에 수출이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이 있냐면은 물을 소가 먹으면 우유고 뱀이 먹으면 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 독으로 쓰일 수도 있으니까 물을 수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고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개성에 입주한 120개 업체의 사장들을 만나보면은 이
말하자면 그 전략물자 수출에 대한 그 제재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경쟁력이 있는 동네입니다. 왜냐하면 2015년만 봐도 베트남의 최저임금이 145달러인데 북한은 74달러 반타작밖에 안 됩니다. 우리 74달러라고 하면은요, 우리나라 돈으로 74달러라고 하면은 한 달에 얼마예요? 이거 한 8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딴 비용 다 보태면은 근로자, 북한 근로자 한 명을 채용하는데 개성공단에서 한 25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보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25만 원이더라도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말하면 편리한 곳에 25만 원짜리 한 달 월급 25만 원짜리 그리고 노사분규도 없고 이런 사람을 구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래서 그 개성공단에 입주한 업체들이 개성공단 사태가 해결되면은 다시 투자하겠다는 업체들이 95% 이상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남북 경협에서 차지하는 개성공단의 비중은 거의 100%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개성공단은 다시 오픈해서 북한에다가 숨구멍을 열어주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개성공단의 근로자의 임금 지급 흐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쪽 기업이 임금을 개인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고 북쪽 중앙특구의 개발지도 총국에다 줍니다. 그러면 개발지도 총국에서는 사회보험료로 임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임금의 30%를 그 사회문화시책비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북한에게 100달러를 준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개인 노동자에게는 70달러가 돌아가고 그 다음에 15달러를 더 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중앙특구 개발지도총국에다가 15%를 내고 그 다음에 개성시 인민위원회에다가 30%를 내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그 많은 신문 같은 데 보면은 뭐 그 북한한테 주는 돈이 노동자한테 거의 안 돌아간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남북한에 100달러를 주고받기로 약속을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115달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15달러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부가가치세로 그것은 국가로 들어가는 거고 그 100달러 중에 30달러는 개성시에서 이제 받고 70달러는 북쪽 개별 노동자가 받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쉽게 이해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개성공단은 시장경제의 마중물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성공단이 있음으로써 북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시장경제라는 것을 이렇게 맛보게 되고 거기에 이제 새로운 통일의 기틀이 다져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개성공단 때문에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이 우리가 6,160억 정도다. 1년에 한 1,000억 정도가 김정은의 돈줄이 된다. 그래서 개성공단에 이제 불을 끄는 거는 1,000억 정도의 돈줄을 쥐기 위해서다. 왜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개성공단에서 번 돈으로 미사일도 만들고 뭐 원자탄도 만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측면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개성공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성공단의 연간 매출액이 한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게 인건비로 한 1,000억 정도 나가고 4천억은 남한 기업이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이 문제가 돼서 김정은의 돈줄이 6,160억 원이 막혔다면 남한은 약 2조 5천억 정도의 돈줄이 막히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4대1로 이렇게
그 매출액을 나눈다고 보면은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천조 이상의 통일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통일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세계의 전문가들은 개성공단에 2.3 개성공단을 만들어라. 지금 100만 평인데 이거를 갖다가 2천만 평 이상으로 늘려서 북한의 경제 수준을 지금 우리나라의 그 1인당 국민소득이 북한이 남한의 약 한 4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를 어느 정도 반의 반, 25% 지금보다 한 10배 이상 높여가지고 통일을 해야 통일 비용이 절감이 되지. 지금 상태로 이게 우리나라가 가장 불행한 일이 있다면 그건 바로 지금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한도 쪽박, 북한도 쪽박을 찰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통일 비용을 비축을 해가지고 적어도 남한하고 북한의 경제 수준 차가 비슷비슷해졌을 때 적어도 서독과 동독 수준 정도라도 돼야 우리가 견뎌내지, 그러지 않으면은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1단계로 개성공단이 100만 평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확장을 하게 되면은 약 한 2천만 평까지, 배후도시까지 합치면 2천만 평이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북한도 어느 정도 경제 수준이 높아질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북한을 도와줄 때 전국 방방곡곡을 도와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거다. 지금과 같이 개성공단을 이렇게 밀집해 놓으면은 그 민주화의 열기가 북한 전역에 퍼지지도 않고, 이렇게 약간 집중과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개성공단을 발전시키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군부대가 지금보다 후방으로 40-50km를 뒤로 빼게 되면 서울이 완전히 북한의 방사포 240mm 방사포의 사정거리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북한도 이제 이 정도가 되면은 먹고 살 게 있으면은 적어도 몸 조심을 하게 되는 보수 세력이 일어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남한의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를 이렇게 서서히 그 가랑비에 옷 젖듯이 북한에게 전달할 수도 있는 이런 요소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통일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은 제2.3 개성공단을 만들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남북경협 10대 사업에도 보면은 1번이 그런 측면에서 아주 잘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개성공단을 확대하는데 북한의 성장 효과가 167조, 남한이 그 2배인 335조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잘된 평가다,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독일에서 본 한국 통일의 미래에 대한 말씀을 두서없이 이것저것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어떤 것들은 전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옳은 생각일 수도 있고, 이 통일에 대해서는 그런 옳고 그르고 다른 생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결집된 생각이 모여져서 어쨌든 남북한은 통일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값싼 비용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열심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 중에 동의하시지 않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꼭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할 수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해가 지지 않는다는 영국 제국의 오늘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은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